안녕하세요. 염치 없이 바라기만 하는 사람을 냉정하게 손절하려고 했던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던 사람은 바로 시모였는데요. 시모의 뻔뻔한 행동 때문에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남편과도 시모 때문에 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땐 했었습니다. 그런 시모와의 갈등 사이엔 늘 문제의 중심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숙이랍니다. 그땐 정말 심각했는데 이제야 좀 웃으면서 얘기를 꺼내볼 수 있게 되었네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 중에서도 가족 간 갈등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가 막힌 제 얘기도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요. 저희 친정집은 부모님과 저 그리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빠는 젊었을 적부터 제조업 사업을 운영하시고 계시고요. 지금은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아빠의 엄청난 고생이 있었답니다. 아빠는 어릴 때부터 고생을 정말 많이 해서 손엔 굳은 살이 잔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빠가 장난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을 때면 그 거친 손 때문에 까슬까슬할 때가 많았어요. 아이고, 예쁜 우리 딸 학교 잘 다녀와? 아이 아빠 얼굴 아프다니까? 에이 왜 그래? 이 아빠가 우리 딸 예뻐서 그렇지. 까칠한 아빠의 손은 투박했지만 전 한편으로 그 손이 있었기에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손에 굳은 살이 박힐 때까지 열심히 일하셨기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전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만 가정주부로 저와 남동생을 살뜰히 챙겼고 누구보다 아빠를 뒤에서 잘 서포트 하셨습니다. 아빠는 일도 참 열심히 하셨지만 가정에서도 늘 다정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이렇게 늘 화목했던 저희 집에 불행이 생기게 된 건 남동생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였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착하고 말 잘 듣던 남동생이 갑자기 고등학교에 가더니 사춘기여서 그랬는지 심하게 방황을 하고 공부는 안 하고 매일같이 놀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방황을 심하게 하면서 학교도 빠지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자 아빠 남동생은 정말 매일 싸우곤 했습니다. 김은성 너 이 자식, 너 학교 안 갈 거야? 얼른 일어나.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얼른 일어나. 아, 왜?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아빠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뭐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오냐 오냐 하니까 아빠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얼른 일어나. 안 일어나? 아이 진짜. 단순히 사춘기 일탈이라 생각했던 남동생의 방황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 대학에 갈 리가 만무했고 남동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백수로 그렇게 탱자탱자 집에서 놀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동생을 보면서 아빤 과감한 결단을 내리셨답니다. 바로 남동생을 집에서 내쫓는 거였어요. 자, 이거 밖에 가면 원룸고 할 수 있는 보증금이다. 아빤 이제 할 일 다 한 것 같다. 대학도 안 가, 일도 안 해. 이러고서 사는 아들, 아빤 더 이상 못 책임지겠다. 네 인생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 아빤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뭐라고요? 나더러 집을 나가라고요? 아빠, 내가 왜 집을 나가요? 부모도 부모로서 책임이 있지만 자식도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자식이 자식 본분을 안 지키는데 부모가 왜 다 책임을 져야 하니? 이걸로 애비 노릇은 끝이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러면 내가 무서울 줄 알고요? 알았어요. 나가면 되잖아요. 나가면. 결국 남동생은 그렇게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남동생은 혼자서도 거뜬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디 사회생활이 쉽겠습니까? 막상 그렇게 나가서 혼자 살다 보니 이 사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남동생은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도 꼴의 자존심에 잘못했다고 빌지는 못하고 종종 저한테 연락이 오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 역시 당시 대학생이었으니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연락 와서 밥 한 끼 사달라고 하길래 남동생을 데리고서
김밥 한 줄과 라면을 사 먹으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 너 밖에서 뭐 하고 사냐? 뭐 하고 살길래 밥 한 끼 먹을 돈이 없어? 아이, 몰라. 그냥 여기저기 알바하고 배달하고 그러는데, 아휴, 몰라. 방 월세 낼 돈도 없어. 그러길래 아빠한테 대들긴 왜 대들어?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큰 게 뭐 네 힘으로 컸는 줄 알아? 하여간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당장 아빠한테 가서 싹싹 빌어. 어?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근데 내가 빌면 아빠가 용서해 주실까? 그렇게 남동생은 집을 나간 지 1년 만에 싹싹 용서를 빌고서 다시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아빠가 절대 못 들어오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아빠는 별말 없이 남동생이 다시 들어오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리고선 남동생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시킨 일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공장으로 출퇴근을 하라는 거였어요. 아빠는 평소에도 남들보다 일찍 새벽에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저녁이 되어 퇴근을 하셨는데 그 시간에 맞춰 남동생이 똑같이 일하러 가는 조건으로 받아주셨어요. 결국 남동생은 그 후로 계속 아빠 똑같이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요. 당연히 처음엔 새벽에 일어나 늘 툴툴대면서 남동생은 출근을 했습니다. 뭐야, 너 벌써 가니? 몰라. 아빠가 얼른 가재. 아직 해도 안 떴는데. 그렇게 내내 잠에 취해 출근하던 남동생은 거의 6개월 동안을 그렇게 아빠와 함께 동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이 딱 지나자마자 남동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내가 좀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아빠가 그냥 다른 직원들 출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오라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도 남동생은 아빠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같이 출퇴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갑자기 변한 남동생 모습에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웬일이냐며 물어봤던 적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동생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네요. 누나, 아빠 회사 다니는 사람들 다 10년 넘게 거기서 일한 거 알고 있었어? 난 몰랐는데. 저번에 회식하면서 들어보니까 다들 진짜 치열하게 살더라. 어떤 형은 집이 어려워서 대학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바로 일을 시작했대. 그러면서 회사 다니면서 야간대 다니고 대학 졸업장도 땄다고 하고 외국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비행기로 몇 시간이나 날아서 와야 하는 여기까지 와서 일한다더라고. 가족들 못 본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더라. 그걸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싶더라고. 오, 웬일이야? 그래서 너 요즘 열심히 일하는 거야? 어, 난 그냥 아빠가 사장이니까 힘들게 일 안 하면서 돈 버시는 줄 알았는데 새벽에 나가서 아빠는 직원들보다 먼저 일 시작해서 제일 늦게까지 일하시더라고. 그거 보고 수십 년을 그렇게 일한 아빠가 참 존경스럽고 또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열심히 이제 일해보려고. 그 뒤로 남동생은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빠는 본인이 치열하게 살아온 전쟁터 같은 일터의 모습을 남동생에게 보여주면서 스스로 그걸 느끼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아빠의 마음이 통했는지 남동생은 다시 공부를 시작해 시험을 보고 대학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 후엔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해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답니다. 아빠는 늘 저와 남동생에게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자기 인생이 불쌍하다 여겨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사람은 스스로 움직이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동굴 속에 갇혀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과 멀어지는 법이야.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스스로 이겨내려고 노력해야지. 그런 아빠의 인생관 덕분에 저와 남동생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족들과 얘기하면서 그렇게 극복하곤 했습니다. 그런 아빠와 비슷한 성격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된 건 30대 후반이었어요. 저보다 4살이 많았던 남편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이었답니다.
시댁 형편이 넉넉지 않아 결혼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다던 남편의 말을 들으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의 형인 시숙이 있었습니다. 시숙 역시 미혼이었고 시댁에선 결혼할 때 어떤 지원도 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남편 역시 시댁 생계에 보태주다 보니 모아둔 돈이 넉넉하지 못했고요. 다행히 친정에서 조금 도움을 주시며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희 친정에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게 결혼하고서 저희는 아들 한 명을 낳게 되었어요. 시부는 젊었을 적부터 현장 일을 하시다 보니 여기저기 지방에도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시숙과 남편을 시모 혼자 돌보며 거의 키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시부께서 말수가 별로 없으셨고 조용하셨는데 시모께서는 약간 억센 성격이더라고요. 특히나 시숙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전 처음엔 그저 시숙이 미혼이니 시모가 남편보다 시숙에게 더 관심을 두시는가 보다 생각했었네요. 시숙은 겉으로 보기엔 참 멀쩡하더라고요. 명문대 졸업하고 직장도 좋았고 거기다 외모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왜 결혼을 안 하셨을까, 인기도 많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처음엔 들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보다 보니까 왜 시숙이 결혼을 못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시숙은 약간 여자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하더라고요. 시숙은 따로 나가 살고 있었는데 명절에 한 번씩 만나면 이상하게 전화기를 손에서 놓질 않더군요. 계속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냐, 누구랑 있냐, 뭐하냐 아주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기에 누군가에서 물어봤더니 시숙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경악한 적이 있었네요. 아주버님, 대체 누군데 그렇게 전화를 계속 하세요? 중요한 전화예요? 내내 전화도 못 놓으시고 휴일인데 일하시는 거예요? 아, 여자친구예요, 재수씨.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데가 없어서 걱정돼서요. 네? 여자친구요? 아니, 여자친구면 집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아, 혹시나 해가지고요. 눈에 안 보이니까 솔직히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잖아요.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시숙을 보며 정말 심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숙은 정말 여자친구에게 집착을 심하게 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또 퍼주기도 엄청 퍼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여자들이 좋아하는 명품백 브랜드를 묻더라고요. 사실 그때 시숙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던 상황이라 전 다시 만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주버님 여자친구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저번에 헤어졌다고 하시더니 다시 만나시는구나. 에이, 아니에요. 전 여자친구 아니고 얼마 전에 소개팅 했는데 느낌이 빡 오더라고요. 왠지 이번엔 잘 될 것 같아서요. 이번엔 또 그분 생일이라고 하길래 선물 하나 해주려고요. 네? 겨우 소개팅한 사람인데 명품 가방을 벌써 선물해 주려고요? 좀 과하지 않나요? 과하기는요. 이 정도는 해야 여자 마음이 움직이죠. 진짜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마음을 얻기 위해선 아예 물불 가리지 않고 선물 공세를 했던 게 바로 시숙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퍼다줘도 워낙 집착이 심하고 그러니 여자들이 버티질 못하고 금방 이별을 통보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시숙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서 파혼한 것만 해도 벌써 3번이나 됐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 번씩 크게 이별을 겪고 나면 시숙이 집에서 치과하고 연락도 다 끊어버리는 모양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시모의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한숨을 푹푹 쉬기 시작하더군요. 전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시댁에 무슨 일 있대? 아니, 형이 또 여자랑 헤어졌나 보더라고. 엄마가 자기 전화 안 받는다고 걱정된다면서 나더러 형 집에 가보라잖아. 아니, 엄마가 가보면 될 걸 왜 나한테 자꾸 시키는지 모르겠어. 무슨 애도 아니고 말이야.
시모는 유독 시숙에 관한 건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마치 시숙이 아직 어린아이처럼 우쭈쭈 하는 것 같았고, 오히려 남편을 맞이처럼 대하시더군요. 사실 저희가 결혼할 때도 시모는 좀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아직 장남이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결혼하는 게 어디 있냐며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아이를 낳았을 때도 좋아하지 않으셨고요. 심지어 아이가 커가는 동안에도 아이를 볼 때마다 늘 하시던 말이 있으셨어요. 아유, 우리 경수가 장가 가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어야 하는 건데 순서가 잘못됐어, 순서가. 늘 장남, 장남. 그렇게 장남만 찾는 시몰 볼 때마다 속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숙이 시몰을 엄청 챙기고 그러는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시숙은 좀 시모에게 무심했죠. 마치 짝사랑을 하는 것처럼 시몬 시숙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시모가 신경 쓰여 시숙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소개팅을 직접 해준 적도 있었어요. 시모가 간곡히 요청을 해서 자리를 마련한 거긴 했는데 저 역시 시숙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나름 꼼꼼히 알아보고 소개를 해줬었죠. 그런데 그렇게 신경 써서 소개팅을 해주고 난 후에 좋은 얘긴 듣지도 못했답니다. 당시 시숙의 나이가 딱 50이었는데 솔직히 아무리 나이 차가 있어도 30대를 만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40대 초반의 여자분을 소개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시모가 어찌나 툴툴댔는지 몰라요. 아유, 내가 너랑 사이 안 좋아질까봐 별말 안 했는데 솔직히 여자 나이 40살 넘으면 좀 아니지 않니? 아무리 그래도 이세를 생각하면 좀 더 젊은 애를 만나야 되는데. 네? 어머님, 아주버님 나이가 이제 50이에요. 근데 30대 만나는 건 좀 무리죠. 아니 왜? 우리 애 밖에 나가면 아직도 30대로 보는 사람도 많은데 남자애 늙어 죽을 때까지 아이 가질 수 있지만 여자는 아니잖니. 그걸까지 생각해서 네가 소개를 해줘야지. 내가 그래서 좀 아닌 것 같다고 아들한테 얘기했다. 뭐 외모나 성격이나 이런 걸 좋다고 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좀 걸리는구나. 전 정말 시모의 말을 듣는 순간 두 번 다시 시숙에게 소개를 해주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지 절대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물론 시숙의 외모도 괜찮고 성격이나 이런 것도 뭐 맞는 사람을 찾는다면 결혼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약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엄청 지저분하다는 거였습니다. 특히나 식사 예절이 아주 엉망이었어요. 뭘 먹으면 약간 지저분하게 먹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전에 뭘 먹었는지 다 티가 날 정도로요.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입에 빨간 양념을 온 사방에 잔뜩 묻힌 채로 시숙이 인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했죠. 어? 아주버님 얼굴에 뭐 묻었어요. 입가에 그거 양념인 것 같은데. 아, 아까 먹은 떡볶이 국물 묻었나 보네. 그러면서 그냥 손으로 쓱쓱 대충 닦고 마는데 그런 시숙을 볼 때마다 참 놀랍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냥 매번 식사가 끝나고 나면 시숙 입은 늘 그런 상태였죠. 거울도 안 보는지 누가 말을 해줘야 또 그걸 닦더라고요. 거기다 같이 외식이라도 할라치면 입맛이 뚝 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시숙이 음식에 대한 집착도 있었는지 아주 음식만 나오면 정말 허겁지겁 마구 입안 가득 들여놓기 바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체할까 걱정까지 했다니까요. 어머 아주버님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그러다 체해요. 아 재수 씨가 잘 모르는가 본데 원래 음식은 이렇게 입안 가득 넣어 먹어야 제맛을 느낀다고요. 재수 씨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입에 음식을 가득 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시숙을 보면서 늘 시부는 화를 내시곤 했어요. 이야, 넌 지금 입에 있는 걸 남들한테 다 보여줄 심산이야? 지저분하게 뭐하고 있어? 말할 땐 입에 있는 거 다 삼키고서 얘기를 해야지. 아니, 당신은 애한테 왜 그래?
식구들끼리 먹는데 좀 편하게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고작 그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야 되겠어? 애가 얼마나 잘 못 먹고 살았으면 커서도 저러겠어. 내내 술만 퍼마시고 지방에서 일한다고 가버리고 가정에 신경도 안 쓰니까 애가 저렇게 먹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잖아. 당신은 경수한테 잔소리할 자격 없어. 시모는 그런 시부를 대놓고 타박하시곤 했습니다. 사실 시부께선 젊었을 적부터 사고란 사고도 많이 치고 가정에도 많이 소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모 혼자 자식들을 키우며 힘들게 사셨는데 뒤늦게 정신 차린 시부가 가정으로 돌아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걸 시모는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시부 역시 젊었을 적 자신의 잘못을 인해 시모의 눈치를 많이 보셨고요. 그러다 보니 시모의 큰아들 사랑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어느 여자가 시숙과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저 역시 시모의 이런 차별로 기분이 나쁜 적이 많았어요. 뭔가 자식으로서 또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 바라면서 시모는 저희한테 관심도 두지 않았죠. 심지어 남편의 생일날에도 축하한다 말 한마디만 하셨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시숙 생일이 다가오면 꼭 며칠 전부터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곤 했답니다. 3일 뒤에 우리 경수 생일인 거 알고 있지? 그래도 네가 재수씨인데 아주버님은 네가 챙겨야지. 아침부터 축하한다고 연락도 하고 네가 생일 선물도 좀 마련해라. 보니까 화장품이 다 떨어졌던데 네가 좀 괜찮은 걸로 선물해주고. 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시모는 늘 시숙 얘기만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 남편은 화가 나서 엄청 화를 내곤 했습니다. 엄마, 아니 내 생일엔 축하한다는 한마디로 땡이더니 왜 형 생일만 되면 며칠 전부터 이 난리냐고.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난 뭐 아들도 아니고 형만 아들이야? 그렇게 형 생일 축하하고 싶으면 엄마가 직접 해, 직접. 난 형 생일 축하 안 할 거니까. 그나마 남편이 한 번씩 크게 시모에게 화를 내다 보니 저한테 그렇게 심하게 대하시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한 번씩 분노를 표출할 때마다 그 불똥이 또 저한테로 떨어지곤 하더라고요. 준수 출근했니? 아니 아침부터 왜 저렇게 화를 낸다니. 니들 뭐 싸웠어? 싸우기는요. 저희 안 싸워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이 남편 생일 땐 별거 안 하셨는데 아주버님 생일 땐 챙기라고 며칠 내내 그러시니까 그러죠. 저라도 서운하겠어요 어머님. 아유 서운하긴. 큰형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집안 장남인데 그럼 같겠어? 하여튼간 애가 전에는 안 그러더니만 결혼하고 나니 아주 그냥 까칠해진 게. 본인이 한 행동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제 탓만 하는 시몰 보면서 전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숙이 갑자기 만나는 여자가 생기게 되었어요. 연애가 안 되니까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는데 거기서 글쎄 10살이나 어린 첼로하는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도 파혼을 3번이나 하면서 느낀 바가 있었는지 이번엔 제법 잘 연애를 하면서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처음 예비 형님이 시댁에 인사를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 전 예비 형님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단아하고 딱 봐도 순해 보이는 인상이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또박또박 조리 있게 말도 잘하고 참 성격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첫인사라고서 헤어질 때 예비 형님이 저한테 먼저 인사도 해줬습니다. 동서라고 불러도 되죠? 제가 나이가 동서보다 어려서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부탁드려요. 아유, 아니에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죠. 저보다 이제 형님 되시는데. 그렇게 말해주시니 감사하네요. 오늘 식구들 이렇게 만나 뵙고 나니까 마음이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경수 씨 보면서 참 사람이 순하고 착하다 생각했는데 다른 가족분들도 모두 다 좋으신 분들 같아요. 밝게 웃으며 말하는 예비 형님을 보면서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참 사람이 성숙하고 밝고 착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좋은 사람이라 시숙도 정말 옆에서 살뜰하게 챙기고 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엔 진짜 결혼을 하시려나 보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숙이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사실 그동안 시숙이 여자한테 퍼주느라 모아둔 돈이 한 푼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시댁이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 얘기가 나온 이후로 제가 시댁에만 가면 시모가 늘 한숨을 쉬며 얘기하더라고요. 아휴, 경수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돈도 없고 이걸 어쩌면 좋다니. 그러게요. 아주버님 결혼해야 하는데 어머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면 되죠. 아주버님 벌이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준비는 하고 시작을 해야지.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냐. 근데 당장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어머님. 솔직히 전 시모의 속셈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마 시모는 자꾸 돈 얘기를 꺼내고 그러면 제가 알아서 시모가 원하는 말을 해줄 거라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전 다 눈치를 채고 있었으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시모가 대놓고 저한테 요구하신 건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반찬해 왔다며 집에 오시거나 줄 게 있다며 시댁에 불러놓으시곤 계속 결혼자금 얘기만 슬쩍 꺼내놓으시곤 했습니다. 전 그런 시모의 속셈에도 넘어가지 않았죠. 그랬더니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였습니다. 그때가 명절 바로 2주 전이었어요. 시모가 명절 준비로 잠깐 할 얘기가 있다며 시댁에 와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웬 사과 선물 세트를 저한테 주시더군요. 그동안 저희 집에선 종종 명절에 선물을 보냈었는데 시댁에선 한 번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웬일인가 싶었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유, 뭐긴 뭐야, 선물 세트지. 너 친정에 가져다 줘라. 안 그래도 올해는 좀 챙겨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마침 잘 됐구나. 이참에 올해 명절은 친정부터 갔다 와. 어차피 준수도 출장 가서 명절날 되서야 온다고 하지 않았니? 네, 뭐 그렇긴 한데 정말 저 친정 먼저 갔다 와도 돼요? 아유, 그래. 준수도 없는데 먼저 여기 와 있을 이유가 뭐가 있니? 그나저나 너희 아버지 사업은 아직 잘 되시지? 아, 네, 뭐 아버지 사업이야 이젠 그냥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 들어보니까 몇 년 전보다 규모도 좀 커지고 그랬다던데 사업이 그래도 꽤 잘 되는 모양이다. 매출도 많다고 하던데 그러니? 뭐 몇 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죠.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전 속으로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 예상은 빗나가질 않더라고요. 뜬금없이 왜 자꾸 저희 아빠 사업 얘기를 물어보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시모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서 전 진짜 그 자리에서 경악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래, 그럼 잘 됐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도움 요청할 곳이 한 곳밖에 없더구나. 뭐 니들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나오겠어. 아무래도 통이 좀 큰 곳에 도움을 요청해야지.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유, 무슨 소리긴. 이번 명절에 네 친정에 좀 가서 네가 할 일이 좀 있다. 가서 네 시숙 결혼 자금 좀 빌려오너라. 네? 결혼 자금을요? 아니, 제가요? 그래. 아유, 52살 먹은 네 시숙이 이제 결혼한다는데 네가 그래도 집안 며느리로서 할 일을 좀 해야 하지 않겠어? 보다시피 우리 집엔 돈도 별로 없고 네 시숙이라고 돈이 있겠어? 그럼 돈 나을 곳에 빌고서라도 빌려서 와야지. 그러니까 네 친정에서 딱 3억만 빌려오너라. 전 당당하게 요구하는 시모의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며느리를 가볍게 본다지만 어떻게 며느리 친정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니들이 모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판국에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라니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네? 에헤, 저 지금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니, 제가 왜 아주머니 결혼 자금을 저희 친정에서 빌려와요? 너도 네 시숙이 결혼해야 좋을 거 아니야. 형님이 들어오면 너 혼자서 하던 며느리 둘이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형님이 알아서 집안일 척척 다 할 텐데 너도 편할 거 아니니. 3억으로 앞으로 시댁에서 30년, 아니 40년 며느리 생활 편해진다 생각해라. 너 그렇게 따지면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다. 아이, 그리고 내가 뭐 달라고 했니? 빌려달라고 했지. 나중에 나랑 우리 남편이랑 이 세상 떠나면 이 집 니들한테 주마. 그러면 될 거 아니니. 네? 그럼 그걸 기다리면서 3억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어머님, 그건 아니죠. 저희 아빠가 무슨 돈을 무작정 빌려주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못합니다. 아니, 안 해요. 아니, 왜 못해? 니네 집에선 3억 별거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니네 집에서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니? 너 혼자 며느리에 우리 큰아들까지 결혼 아직 안 했으니 아이, 속으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시겠어. 그러니 네가 말만 꺼내주면 선뜻 주실 거다. 아니, 해보지도 않고 왜 안 한다 그래? 시모는 마치 제가 친정에서 못 빌릴 것 같으니 거절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게 아니라 그걸 대체 왜 제가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거절한 거였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참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결혼을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면 그 후로는요? 3억 빌리면 그건 누가 갚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왜 그걸 빌려야 합니까? 전 못해요. 못한다고요. 아유, 왜 못해? 좀 빌려와. 이건 시어머니로서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거다. 네 시수 결혼시키는 거 네 의무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장남제치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 싹 다 무시하고 니들 결혼했으면 니들 책임도 있는 거지. 그러니 네 책임 다 하거라. 못 빌려면 다신 그럼 여기 올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알겠네요. 그러고서 전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로 정말 전 시댁에 가지도 않고 시모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2주 동안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화를 겨우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마침 또 남편은 출장을 가고 있었던 터라 이 얘기를 하지도 못했고요. 남편이 돌아오고 나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모가 계속해서 이러면 남편과의 관계도 유지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명절날 아침이 밝자마자 전 핸드폰을 보고서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그 아침부터 시모의 문자가 왔거든요. 글쎄 그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시나요? 우리 큰아들 결혼 너한테 달렸어. 네가 정말 하기 힘들면 내가 니네 부모님 만나볼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거라. 다시 말하지만 돈 못 빌려면 너 알아서 해. 네가 우리 아들 결혼 못 시킨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말 너무 기가 막혀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그 순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보, 어디야? 집에 몇 시쯤 가려고? 나 가다 보면 아마 점심쯤 될 것 같은데 그냥 바로 본가로 갈게. 당신도 우리 아들이랑 같이 그쪽으로 바로 와. 여보, 난 안 가. 아니, 앞으로 아마 평생 안 갈 것 같아. 어머님이 나 오지 말라시더라고.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나더러 친정에서 3억 빌려오기 전까지 시댁에 올 생각도 하지 말래. 뭐라고? 전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남편에게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모가 보낸 메시지도 남편에게 캡처해 바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알았다면서 일단 친정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곤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고서 친정으로 누군가가 도착했더군요. 봤더니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이런 일까지 겪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미안하다. 전혀 몰랐어. 엄마가 그런 짓까지 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됐어. 나 더 이상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 당신이 이거 못 받아들이면 당신하고도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여보, 미안해.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미안해, 정말. 내가 우리 집엔 제대로 얘기하고 왔어. 다신 집에 안 올 거라고 얘기하고 온 거야. 당신 그러니까 엄마 안 봐도 돼. 평생 안 봐도 되니까 제발 나하고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줘.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정말 미안한 얼굴로 저에게 사과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 잘못 없는 남편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때서야 친정 부모님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사실 전 친정 부모님께 이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했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니, 평생 은숙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드렸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지금 이 상황 모면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당장 나가게. 자네 정말 부모님 안 보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 네, 저 정말 엄마하고 안 보고 살 생각이에요. 저도 저희 엄마가 저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부모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저에게도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시댁에 가서 제대로 엇거온 듯 보였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저와 남편의 전화로 시모가 전화라는데 저흰 그걸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렇게 명절 내내 친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답니다. 저희 남동생도 결혼을 해서 올케도 오고 다 같이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고 집으로 돌아왔죠.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과 오로지 시간을 보내고 나니 너무 행복하고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딱 집에 돌아오고 나서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네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서 그날 몸이 좀 좋지 않아 잠깐 잠들었는데 누군가 저희 집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였어요.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고 현관문 앞으로 갔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야, 문 열어. 얼른 문 열라고. 그건 바로 시모였습니다. 전 화들짝 놀라 바로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아주 그냥 당장이라도 들이받을 기세로 들어오더니 저한테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네가 그랬지? 네가 준수한테 다 말했지? 이게 정말 집안 분란이나 일으키고 말이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고서 며느리로서 우리 집에 한 일이 뭐가 있어? 겨우 네 시숙 장가 보내는 거 하라는데 그렇게 못마땅했어? 어? 어머님, 근데 제가 그걸 왜 해야 하는지 전 지금도 이해 못하겠네요. 아니, 어머님도 못하시는 걸 제가 왜 돈까지 빌려가면서 그래야 하는 건데요? 당연하지. 네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 며느리 도리 네가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넌 참 양심도 없다, 양심도 없어. 장남보다 먼저 결혼했으면 미안해서라도 나서서 돈 빌려오고 그랬어야지. 그래도 난 너 생각해가지고 그 돈 내놔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오라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큰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그날은 남편도 몸이 좋지 않아 휴가를 내고 저와 같이 하루를 푹 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시모가 저한테 다짜고짜 화를 낸 거고 그걸 남편이 바로 목격을 한 거였죠. 안방에서 그렇게 남편이 나오자 시모가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더군요. 뭐야? 너 출근 안 했니? 엄마, 여지껏 내 아내한테 이렇게 대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 그 잘난 큰아들은 엄마가 직접 장가를 보내든 평생 끼고 살든 알아서 하셔야지. 왜 우리 아내한테 이러고 있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말했죠? 다시는 엄마 안 본다고. 그렇게 내가 그 난리를 피우고 왔으면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를 피워요? 대체 엄마한테 우린 뭐예요? 우리 결혼할 때 엄마가 뭐 보태준 거 있어요?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줘 놓고선 아내한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할 때 솔직히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난 엄마가 아들 처음으로 장가 보내니까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럴 수 있겠거니 참고서 넘어갔는데 그때 참은 걸 내가 지금 이렇게 후회할 줄은 몰랐네요. 엄만 진짜 안 되겠어요. 그때 내가 말했죠? 다시는 엄마 안 볼 거라고. 더 이상 엄마 볼 생각 없으니까 가세요. 내가 왜 엄마 때문에 아내랑 사이가 나빠져야 돼? 너 어떻게 엄마한테,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뭐가 내가 어떻게 해요? 평생 형한테 뒤처져서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나한테 뭘 더 바라냐고요? 엄마한테 중요한 거 그냥 형 하나뿐 아니었어요? 저 같은 건 없어봤자 별 상관없으면서 이제 와서 뭘 어떻게 그러냐니.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엄마랑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없으니까 얼른 나가라고요. 준수야, 아니 그게 나가시라고요. 나가요, 나가. 결국 남편의 큰 소리에 시모는 집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그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시모가 이 정도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시모의 행동을 눈으로 보고 나니 충격이 상당한 듯 보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황당하고 충격적인데 남편은 오죽했겠습니까? 남편은 그런 와중에도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때 남편의 표정이 얼마나 침울하고 슬퍼 보였는지 몰라요. 그날은 남편이랑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오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부터 형과 차별을 많이 겪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엄마에게 사랑을 더 받아보려고 아등바등 노력했다며 그런 자신의 행동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게 된 것 같아 미안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아마 시모는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대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을 했었나 봐요. 참 씁쓸하고 슬프지 않습니까? 시모는 큰아들만 그렇게 바라보고 작은 아들은 시모만 그렇게 바라봤는데 결국엔 다 파탄이 나버린 거죠. 그렇게 남편이 절연을 선언하고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바로 시부였습니다. 시부는 시모를 끌고 와 저희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아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젊어서 밖으로 도느라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렸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가정을 잘 보살피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날 탓해다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 사람 정말 많이 혼냈다. 이 사람이 자기 큰아들밖에 모르게 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한 번만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정말 미안하구나. 당신도 얼른 사과해, 얼른. 미안하다. 내가 정말 철없이 행동했던 거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오냐오냐 감싸니까 큰 놈이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아휴, 내가 정말, 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그렇게 시부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하셨고 시모는 그 옆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셨어요. 처음엔 저와 남편도 그냥 시댁과 아예 연을 끊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부께서 계속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면 내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시부와는 그다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절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시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오랜 대화 끝에 한 번만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댁 분위기는 전과 180도 달라졌어요.
시모는 시부와 남편, 그리고 제 눈치만 보시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개걸스럽게 먹던 시숙도 바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시부께서 작정을 하고 시숙을 잡고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이 자식이 넌 50살이나 처먹고서 아직도 밥상머리 앞에서 그따위로 밥을 먹고 있어? 지금 무슨 개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똑바로 못 먹어? 예의라곤 하나도 없어 아주 그냥. 아버지, 아니 왜 자꾸 저한테만. 여기서 너 말고 그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부모 얼굴에 먹질 않은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창피하게 그러지 좀 마. 이전이라면 바로 시모가 나서서 시부에게 뭐라 잔소리를 했겠지만 이젠 시모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시부는 제대로 작정하신 듯 보였어요. 나가 살던 시숙도 들어와 살게 하시더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내 지적하셨죠. 시모한테도 시부는 절대 시숙 편을 들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랬더니 결국 시모가 저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셨답니다. 아이고, 아가, 네 시아버지가 경수 잡겠어.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몰라. 아니 왜 저 양반은 갑자기 경수한테 저러는지. 내가 뭔 한마디라도 하려고 치면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아주버님 잘못되라고 저러시겠어요? 다 잘되라고 저러시는 거죠. 애초에 고쳐야 할 거 고치게 하고 있으신 거니까 별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네가 좀 가서 얘기 좀 해보면 안 되겠니? 내가 또 나서서 그러면 아주 부르릉이 떨어져서 못 살겠다 정말. 여전히 애틋한 큰아들을 향한 사랑은 못 말리지만 그래도 시모는 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남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지 요즘은 저희 남편도 많이 챙기고 관심도 많이 주고 계세요. 시숙 또한 전에 무슨 일만 터지면 엄마 하면서 그렇게 시모만 찾았었어요. 집안일 한번 안 해보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시숙도 요즘은 스스로 청소며 빨래며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많이 변한 것 같네요. 시숙은 결국 그 여자분과 파혼했습니다. 그렇게 4번의 파혼을 겪고 나니 다시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시숙 본인이 스스로 두 손 두 발을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젠 앞으로 혼자 살 일만 남았으니 노후를 준비하겠다며 그래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날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네요. 솔직히 시부가 그렇게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남편은 아마 평생 시모를 안 보고 살았을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던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 그렇게 위기를 겪어서 그런지 시모 역시 요즘은 저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고 절 많이 배려해 주시기도 해요. 그때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대해서도 충분히 아시는 것 같고요. 아마 그때 용서를 해드리지 않았더라면 저흰 평생을 분노와 서운함을 갖고 살았을 것 같아요. 특히나 남편은 자신의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사실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늘 하시던 말처럼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게 바로 이럴 때 해야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부모 자식 관계는 내리사랑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지만 제 생각엔 쌍방의 사랑이 오고 갈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역시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모두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든든한 제 편이 되어준 남편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과 함께 제 가정을 잘 꾸려나가려고요. 요즘 가족 간 갈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관계가 바로 가족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상처가 깊어서 더 그 기억이 오래 남게 되는 것 같고요. 이상하게 똑같은 말이라도 남한테 듣는 것보다 가족한테 듣는 건 더 꼭꼭 가슴을 후벼 팔 때가 많죠. 아마 그게 그만큼
가족에게 제 마음을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처럼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나 큰 상처에 아예 연을 끊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한 선택이든지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엔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